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에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시누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너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론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끈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지난화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거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에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내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모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후회감만 밀려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라곤 자식 많이 낳은 것밖엔 없네요.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 걱정하는 마음에 도와주려 하더니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머리가 커지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지 자식들 전부 지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이 뭐길래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모습에 저희는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보통 한 뱃속에 나와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커갈 텐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5 자식들 전부 욕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양보도 전혀 없고 만나서 술 한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남편과 저는 그런 자식들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보통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인연 끊자고 얘기하면 자식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무작정 집에 찾아와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들은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되려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은 재산 토해내지 않는다며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계획하는 게 너무 괘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인연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오래 지속이 되어가자 남편과 결정하게 된 게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의 노후에 있어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놔두고 전부 기증을 할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 빠른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서 제 사연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게 한평생 제일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건지 모르겠다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 모자랄 시간에 얼굴만 보면 헐뜯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아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오자고 했어요. 아무리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가족끼리 인연을 끊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거죠.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요즘 너무 예민하시다. 꼭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 너무 열내지 마시고 저희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까봐 걱정돼서 건강하시라고 홍삼 진액 비싼 걸로 돈 좀 써서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력 좀 찾으시라고요. 막내 며느리밖에 없죠?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점이 뭔가? 너희들이 그냥 온 건 아닐 거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구나. 벌써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재산 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증하기로 했으니까 만약 돈 얘기라면 볼 필요도 없으니 돌아가거라. 잔머리 굴려봤자 너희들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거 아냐? 그리고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가져가렴. 어머니도 참. 제 아내가 그래도 꽤 신경 써서 사들고 왔는데 가져가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 입장이 뭐가 돼요? 정말 걱정돼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마음 좀 여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전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하려는 이유가 눈에 훤히 보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뒤처리해준 대가로 금전적으로 우선순위에 오르고 싶어 다른 형제들보다 미리 선수 치려는 게 보였어요. 막내 아들이 입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함께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내려오고 싶다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저희를 위하는 척 돈을 바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화부터 내면서 돌려보내면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봐 며칠 내로 생각해봐서 결정되면 전화 주겠다며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저녁도 함께하며 더 긴 대화를 원했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면 결국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 단호하게 잘랐고 막내 아들이 떠나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같은 뱃속에 나와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어찌나 똑같던지 서로 모시겠다며 돌아가면서 찾아왔고 더 이상은 길게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 함께 재산 전부를 기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앞으로 2번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싸우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린 결정이 자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고 얼굴을 붉히며 저희를 잡아먹을 듯이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일 생각이 많을 것 같았던 큰아들에게 듣게 된 말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남편 또한 듣던 도중 목덜미 잡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부모면 뭐해?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알아서 그 돈들 나눠주면 되는 거지. 당연히 돈 문제로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보기 싫다고 전 재산을 기증해? 알지도 못하는 남의 입에 풀칠은 해주면서 자식들이 굶던 죽던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인 거야? 이게 부모야? 남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 내가 참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네요.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동안 너희 아빠와 함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넌 지금 잘했다고 부모 앞에서 반말 섞어가며 화를 내는 거니? 내가 그랬지? 서로 잘 좀 조율하라고. 그런데 봐봐라. 서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모습 지켜볼 수 있겠어? 이게 전부 다 돈 때문인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결정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우리 둘의 문제니까 네가 상관하지 말거라.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 던지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셋째 아들이 찾아와 첫째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둘째, 넷째, 막내까지 전부 집으로 찾아왔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들까지 있으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창고로 가더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자식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나이를 먹어도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고 앞뒤 안 보고 자식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놈들이 당황했는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첫째 아들이 난리를 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부서지고 널브러진 잔해들로 인해 남편의 발에 밟힘과 동시에 균형을 잃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울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을 뒤따르며 오열했어요. 응급실에 가는 동안 제발 아무 일 없이 모든 일들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뇌출혈이 심했던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놈들이 없다는 걸 보니 그동안 헛살은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남편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모이면 서로 헐뜯는 놈들이 늦은 새벽 서로 모여 무언가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 또한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당연히 형이 장남이니까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때문인데? 형은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주버님이 이 사건의 주동자 아니에요? 돈 욕심이 제일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지내더니 제일 큰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 겉은 안 그런 척 하더니 속으로는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속보인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한들 어떻게 자기 부모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못을 뉘우치며 어머님 모셔야 한다고요. 푼돈 받으려 했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었네요. 너희들 지금 전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때문이잖아. 서로 사이좋게 부모님이 주는 대로 나눠 가지면 될 것을 서로 한 푼 더 가지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 절대 모실 생각 없고 막내 네가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해라. 저번에도 네가 모시겠다며 제일 처음으로 찾아갔잖아. 그리고 아직 너희들은 자식들도 없잖아. 그러니 입 달린 사람이 적은 네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어머, 아주버님.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입 달린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이거 안 보이세요? 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요. 자식들 전부 결혼시킨 아주버님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분만 계시잖아요. 듣고 싶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귓속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이 부들거렸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육개장이 끓고 있는 들통에 국자를 집어넣어 자식들에게 퍼부어 버렸어요. 온몸이 육개장으로 붉게 물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고 아랑곳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놈들에게 육개장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친 놈들을 보며 너무 흥분을 했는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제야 들어온 장례식장에 널브러진 육개장의 잔해물들과 고개를 들어 올리니 밝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함께 그동안 자식들이 잘 되게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서로 양보하며 형제지간 우애 좋은 사이로 지내길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입이 닳도록 말해왔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서로의 경쟁 구도가 결혼 이후 며느리들이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건지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다음날 찾아와 장례식장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줬고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그 기간만큼은 더 이상 서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집에 도착하니 며칠 집을 비웠다고 냉기가 흘렀고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집안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둘째 날 이후부터 점점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제대로 버티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떠나지 않았고 몸소 느끼는 고통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자식 하나 연락하는 놈 없었고 며느리들 또한 아무 연락이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필요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손 벌려놓고 이제 가질 게 없는 빈 껍데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놈들이 없었어요. 결국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첫째 아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걸 감지했고 첫째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전부 다 연락처를 바꿔놓았고 그제서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육개장 퍼부었을 때 서로 자기들이 모시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그런 일이 현실로 올 것 같아 연락처를 바꾼 게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모셔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 때문에 연락을 끊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고 더 이상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살던 집을 과감히 처분했어요. 남편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던 그 공간에서 숨막히게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정리했고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저 저는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떠돌며 지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되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머물며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어느 날 찜질방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저기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몸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어느 정도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니까 받아주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와서 싫다고 했다며? 옷 살 돈도 없는 거야? 아니면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집 처분하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좋은걸. 아무 걱정 없잖아.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안 찾아가겠어? 어디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연락처를 바꿨다는 건 나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자식들 얼굴 볼 이유는 없지. 오늘도 신세 좀 질 테니까 그만 잔소리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럼 뭐라도 좀 먹던지.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네.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지금 떠도는 생활 얼마나 됐지?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어? 이제 그만하고 한 곳에서 자리 잡아 살면 안 돼? 자기 몸만 상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남편이 좋아할까? 어느새 떠도는 생활에 익숙해져 한 곳에 머무르는 게 되려 답답했어요. 그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돌아다녔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아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네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마음 아파하겠지만 세상 떠났는데 뭘 알겠어요. 자식들과도 더 이상 얼굴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몸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과 숨이 가빠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뭔가 흉부를 조이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도 있고 타는 듯 하거나 소화불량 같은 불쾌감까지 주게 되니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걸어가는 순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점점 좁아졌고 주위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는 찜질방 주인이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주인은 저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저보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의 문을 누군가 노크했고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병실 문 쪽을 바라보자 충격적이게도 저를 보며 우르르 달려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네요. 찜질방 주인을 바라보니 경찰이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쓰러지게 되면서 신원조사에 들어갔고 보호자를 찾게 되면서 자식들과 연락이 닿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자식들이 6년 만에 찾아와 뱉은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알아요? 지금 이 꼴이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한평생 키워주신 부모님 두 분 다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왜 말이 틀린 거야?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었잖아. 형 집에 가봤자 스트레스밖에 더 받아. 제발 그만 좀 하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일단 어머니 몸 상태부터 정밀검사 받아봐야 할 거 아니야. 다들 나이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 둘째 형이 일단 먼저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너희들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너희들 보고 모셔달래?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 하나같이 전화번호 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집 처분하고 남은 재산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 집 팔고 남은 재산도 전부 기부해서 나한테 남은 거 한 푼도 없어.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장례식장도 아닌데 우르르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라.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태까지 이렇게 거리를 떠돌며 다니셨죠. 전 재산 처분하셨다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깊으세요. 확실히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건물 매입했던 건데 그걸 깜빡하고 계셨나봐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80억이래요. 저희 대박 났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충분히 모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건물주 되신 거고요.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건물 처분하고 저희 재산 똑같이 나눠 가실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큰아들이 건넨 서류에는 정말 남편이 처분하지 못한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시세는 처음과 달리 엄청난 금액대로 뛰어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동안 저를 찾고 있었던 거고 380억이라는 건물 때문에 저를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연락처까지 바꾸고 저를 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추더니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실신을 하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던 자식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난리를 치고 밖으로 쫓아내려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놈들의 가식적인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준다면 차후에 저에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이놈들이 서로 문 앞에서 교대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수십억이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며 들떠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주인인 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정밀 검사 받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사의 부름에 상담실에 들어가 진단 결과를 듣게 된 순간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흉부암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고 다행히도 초기라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한동안 지내야 하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고 제 옆에서 찜질방 주인이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제 병명이 전달되었고 몸이 힘들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쪽이 뭔데 우리 어머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쪽도 돈이 필요해? 그래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만 신경 끄고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 어쩌게요? 어차피 그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한 번만 더 저희 엄마 옆에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자네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자네는 자기 엄마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나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 재산 받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노인네가 참 말 많네. 늙으면 말 많아진다 하더구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가 많네. 저기요, 저희 가족 문제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제발 저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살펴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고 병실 문을 박차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앞날은 볼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해서 찜질방 주인에게 돈 한 푼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안심했고 남편의 그 건물을 처리하기 위해 치료는 뒤로 미루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건지 멍청한 건지 뒤늦게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이 남겨둔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들어온 재산에 대해 자식들은 난리를 치며 자기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제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고 돈 앞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놈들의 얼굴빛이 너무나도 무서워 엄마로서 자식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 여기저기에 나눠서 기증하게 되었네요. 경기가 좋지 않아 찜질방에 손님이 없어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들어 했었던 친구에게도 작게나마 그동안의 고마움에 도움을 주었고 저는 자식들이 모르고 있는 곳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형제지간의 우애고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동안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던 놈들이 돈을 더 밝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내린 결정으로 자식들 또한 저를 두 번 다시 찾으려 하지도 않지만 저도 살면서 그놈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찜질방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운영한 사업이 위태로워 제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며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연락되면 연결 부탁한다고 간절하게 요청해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놈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나타나자마자 서로 저에게 뜯어먹을 게 있을지 눈을 흘기며 달려들 테고 그럼 또 그놈들은 서로 싸우려 들겠죠. 세상 떠날 때까지 그놈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엄마로서 자식들과 등지고 산다는 자체가 눈에 피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일이지만 일 또한 엄마가 해야 될 일이라면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 떠나는 날 알게 된다 해도 지금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걸 전부 이뤄주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하게 마음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놈들이 나이 60을 먹던 70을 먹던 제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제발 서로 헐뜯지 않고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하나뿐인 가족분들과 서로 눈 흘기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평안하시고 집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 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 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 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곧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경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주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 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성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 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주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아,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빗으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 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둘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건든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화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 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가 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